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내가 좀 진행하고 싶어. 이건 나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발표하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참가를 하시면 돼요. 저는 책 전체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 제가 소개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부분만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는 좀 짚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 내가 좀 생각 좀 해봤는데 이런 거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무 때라도. 윤성님 나 공유 풀어줘. 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은 1장, 2장을 나갈 거고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분량은 조금만 나갈 거예요. 1장에는 연습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을 쭉 읽으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저 채팅 안 봐요. 안 보고 줌 채팅은 안 쓸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디스코드로 다 얘기하시고요. 우리 채널에서. 줌 채팅은 아예 안 쓸 거니까 줌 채팅에다 뭐 얘기하신다고 말하지 마시고 제가 디스코드 채팅은 열어놓긴 할게요. 근데 되도록이면 음성으로 얘기하세요. 굳이 좋은 마이크 두고 왜? 어. 1장에서 다룰 부분은 뭐냐면 음, 연습 문제는 없지만 예제가 하나 나오죠. 카페에 대해서. 그래서 부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일단 39페이지로 가볼까요? 39페이지에 카페 개선판이 나와요. 개선판이 나오는데 이 카페 개선판이 마음에 드냐? 이거지. 이 카페 개선판이 마음에 드냐? 저는 이 카페 개선판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구현체를 보면요. 바이커피의 원래 구현체는 카드 결제가 성공해야지만 커피를 줬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성공을 해야지 커피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근데 개선된 버전을 보면 커피하고 차지를 같이 줘요. 차지는 저한테 부여된 요금표잖아요. 저한테 차지된 거잖아요. 나한테 차지를 주면서 커피를 주면 어떡해? 나 아직 결제 안 했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윤성님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됐습니다. 응? 이거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직 결제도 안 일어났는데 나한테 커피를 주는 거에 대해서 위화감을 아무도 안 느껴? 이건 말이죠. 도메인으로 따지자면 후불 결제나 BNPL 같은 녀석이에요. 완전히 다른 도메인을 구현한 거라고. 그렇죠? BNPL 아시죠? Buy now, pay later 해가지고 일단 사고 봐. 나중에 결제하고 뭐 그거죠. 후불 결제 같은 거. 네이버의 후불 결제 이런 거 다 BNPL인데 그래서 아예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책에서 구현된 건 완전히 잘못됐어.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이거 왜 이 페이지로, 그치. 실제 결제 처리 부수 효과는 필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피지사 가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부수 효과가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부수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수 효과를 격리하려면 부수 효과 파트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도메인에 맞게 분리를 해야겠죠. 이 책처럼 분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카드와 원하는 수량을 받아서 청구서를 먼저 만들어내고 청구서를 가지고 결제를 진행해서 그 결과로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영수증을 바탕으로 커피를 반환하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도날드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한테 카드 주고서 햄버거 주세요 그러면은 걔가 청구서가 우리 화면에 나오고 화면대로 결제가 끝나고 나면 영수증이 출력되잖아요. 그 영수증을 그 햄버거 만드는 애한테 던지면 걔가 햄버거 만들어주잖아. 돈이 결제도 되기 전에 주지 않잖아.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야, 실제로도. 그래서 책의 구현은 부수 효과를 제거한 것 같지만 아예 도메인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함수형을 도입할 때, 아, 부수 효과 제거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엄하게 구현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아요. 함수형에 입문하시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도메인을 지키는데 부수 효과 구간만 격리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여기서 부수 효과 격리 구간은 어디죠? B입니다. B. B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순수 함수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함수형화하고 B 구간에 부수 효과를 몰아놓는 게 우리의 이 작전이에요. 함수형의 작전이 일반적인. 그 외에도 커피 가격을 이 구현체를 보면 생성해야지 커피 가격을 알 수가 있죠.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뽑아야지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안단 말이야?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이런 저런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구현할 때 이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구현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서 코틀린 문법에도 조금씩 입문해 보죠. 어, 이거는 코틀린에 처음 입문하는 강팀을 기준으로 물어보면서 진행할 거라서 강팀은 마이크를 켜고 나랑 대화할 준비를 하고 종엽님이 날래나 강팀이 날래나 두 사람 다 키자. 두 사람 몰모트로 코틀린에 입문한 사람들 코틀린 가르쳐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지금 뭐 구체적인 구현체가 필요 없으니까 인터페이스만 마커 태그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 작전대로라면 바이를 하면 차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차지 객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코틀린은 생성자에서 인자를 받을 때 발이나 바라는 키워드를 선언하면 제가 필드 선언이 돼요. 그래서 생성자가 즉시 필드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차지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바이할 때 건네준 크레딧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물건에 어떤 수량을 받는지인데 이제 프로덕을 봤는데 프로덕을 보면은 제네릭으로 프로덕트라는 요 인터페이스의 하위 클래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하위 타입만. 그래서 이거 어퍼 바운드를 지정할 때 코트린에서는 콜론으로 어퍼 바운드를 지정한다. 코트린의 로어 바운드 문법이 아예 없다. 어퍼 바운드만 지정할 수 있고 그러면 구상 타입 프로덕에 대한 K 클래스가 오는데 이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클래스 타입이나 인터페이스 타입을 나타내는 시스템 객체다. 클래스마다 이런 클래스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내요. 코틀린이. 그래서 어떤 타입을 식별할 때 타입 자체는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거잖아. 그럼 런타임에 그 타입을 나타내는 어떤 값이 있느냐? 그 값이 K 클래스라는 거지. 그래서 K 클래스 프로덕은 제네릭 매칭이 되기 때문에 특정 프로덕을 상속한 특정 클래스의 K 클래스 타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금은 아직 프로덕을 만들지도 않을 거니까 이 타입만 필요해. 아직 안 만들 거잖아. 차지 상태에서 만들지 않아. 그 다음에 차지가 잘 되면 결제가 되면 우리는 영수증을 받겠죠. 레시트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영수증도 똑같이 완성된 영수증을 발급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퀀터티하고 요 프로덕이 차지에 있던 요 두 개가 물려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차지를 이용하면 페이먼트를 진행할 수 있다. 요것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거꾸로 차지가 끝났으면 우리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거다. 코트린에서는 불변값을 발로 지정하고 가변값을 바로 지정하는데 밸류와 베리어블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밸류 타입으로 다 지정돼 있으니까 이거 다 각객시죠.
한번 설정되면 바꿀 수 없는 가격체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스위프트였다면 스트로크겠지. 불변이니까. 그 외에 프라덕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프라이스를 갖고 있죠. 프라이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프로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드는 레시피를 모르겠으니까 네가 직접 제공해 해가지고 팩토리를 지정해 주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만들어내는 팩토리 타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코틀린은 이 발이나 바로 지정되어 있는 변수가 처음부터 게터 세터야. 얘가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게터 세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속성을 선언했지? 아니야. 이거 게터 세터라는 함수를 선언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 그래서 이제 프로덕을 상속받은 아메리카노를 하나 정의해 봅시다. 그럼 안에 아메리카노는 두 개를 오버라이드 해야 되죠. 그러면 프라이스의 더블을 개수로 1,000달러, 1,000원, 1,000원에 파는 거고 팩토리 람다는 아메리카노의 생성자를 그대로 줬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노 생성자를 보면 인자를 아무것도 안 받는 생성자죠. 이게 생성자 참조예요. 그래서 이 생성자 참조는 함수기 때문에 이 함수형에 일치하게 된다. 생성자가 바로 호출하면 아메리카노를 리턴하는 타입이잖아요. 인자 없이 지금. 그러니까 요 시그니처에 이 생성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를 반환해 주면 된다. 코틀린은 함수를 정의할 때 값함수하고 몸체가 있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게터 세터도 마찬가지로 몸체가 있는 중괄호로 정의할 수도 있고 값으로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함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카페라떼를 하나 더 정의해 보면 프라이스는 2,000원이고 팩토리도 카페라떼 생성자를 지정했다. 근데 여기가 복잡한 레시피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람다를 지정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각각의 제품들 수준에서 레시피가 지정되겠죠. 이건 되게 현실적인데 왜냐하면 실제로도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시키면 빅맥의 레시피를 알고 있는 게 빅맥인 건 이상하지 않죠. 네. 강팀 여기까지 질문 있음? 어, 인터페이스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디가 없잖아요. 네. 바디 없이도 저렇게 선이 되는 거예요. 마커 인터페이스는 원래 자바에서도 되고 스위프트도 되고 코틀린도 되지. 근데 얘는 바디가 없을 때 중괄호도 필요 없을 뿐이지. 코틀린은 음, 바디가 없을 때 클래스조차도 중괄호가 필요 없어. 음, 근데 마커 인터페이스는 신기한 거 아니잖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지원하잖아. 어? 그러면은 그 차지에서 CC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있고 프로덕트 같은 경우 K 클래스로 감았잖아요, 한번. 이 두 개 차이는 어떤 거예요? 여기에는 인스턴스가 와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클래스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타입만 오는 거지 실제 인스턴스가 오지 않으니까 프로덕을 생성하진 않겠지. 음, 생성은 레시트를 받은 영수증을 받은 이후에나 커피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까지는 생성하면 안 된다. 음. 네, 대충 이래요. 근데 제가 저 두 사람을 몰모트로 얘기한다고 해서 딴 사람들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때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카페를 구현해 볼까요? 음, 어, 여기 괄호가 하나 잘라 먹었네. 카, 인텔리지에서 카피하다가 여기 괄호 하나 잘렸네. 여기 괄호예요. 괄호 닫는 괄호. 여러분들은 코틀린을 네이티블리하게 쓰는 사람을 거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없고 자바 대신에 쓰거나 아주 간단한 코틀린 문법만 쓰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코틀린을 본격적으로 메인 언어로 쓰는 사람을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들이 다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차피 실무에 쓰려고 코틀린 배우는 거니까 장난감스러운 코틀린 다 집어치우고 진짜로 하자고. 코틀린은 가시성을 퍼블릭, 인터널,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해요. 프로텍트도 물론 있고.
그 중에 인터널이라는 건 모듈에서만 통용된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모듈을 자르 파일로 만들고 나면 자르 파일을 임플리먼트한 쪽에서는 쓸 수 없어 라는 뜻이야. 그 외에 가시성을 생략하면 죄다 퍼블릭으로 처리돼요. 그럼 일단 제가 팩토리스라는 맵을 하나 만들었죠. K 클래스에 대해서 키가 K 클래스고 여기엔 람다가 들어가죠. 어떤 프로덕을 통한 람다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해시맵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 가시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키워드 좀 이따 이 애노테이션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팩토리라는 해시맵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프로덕 인터페이스들을 쭉 이 인스턴스를 넘기고 나면 얘의 콜론 클래스를 통하면 특정 인스턴스의 타입에 대한 K 클래스를 얻어낼 수가 있어.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외우는 거지. 특정 객체나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에다가 콜론 클래스를 붙이면 K 클래스를 얻어낼 수 있다. 이 타입의 본질적인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키니까 해당 인스턴스, 프로덕의 인스턴스로부터 K 클래스를 추출해가지고 키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프로덕이기 때문에 프로덕은 팩토리가 있었죠. 팩토리가 이거였잖아요. 어? 팩토리가 이거였잖아. 이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지 잘 볼까요? 어. 일단 얘는 타입이 프로덕을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강팀 이거 잘 봐. 얘 팩토리 선언은 람다가 프로덕을 반환하게 돼 있어. 즉 인터페이스 프로덕형을 반환하게 돼 있는데 얘는 인터페이스가 아닌 아메리카노 구성 타입을 반환한 람다야. 이게 왜 오버라이드로 성립을 할까?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함수의 반환 타입은 구상 타입을 반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넘버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함수의 내부에서 인티저 3을 반환하면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잘된 거죠. 문제 없죠. 왜? 3이라는 인티저 넘버기 때문이에요. 응? 이건 쉽잖아. 어떤 함수가 자, 제가 지금 친 거 어디에? 디스코드에 친 거 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해줄까?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어. 그럼 이걸 구상할 때, 구상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없죠? 인터페이스에서 요구하는 건 넘버를 반환하는 건데 오버라이드한 함수에서 인티저를 반환해도 상위 썸 인터페이스 정의한 함수 시그니처를 위배한다, 위배하지 않는다. 위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의 반환 타입은 하위형을 반환할 수가 있어.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지. 강팀 이거 수용했어? 네. 실제로 자바에서는 함수의 시그니처를 정의할 때 함수의 이름, 인자의 이름 및 인자의 타입까지만 정의하지 반환 타입을 함수의 시그니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아서 오버로딩이 불가능해요. 반환 타입만 바꾸는 건. 응?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야 이거.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할게요. 아,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체가 다 좋네. 음. 오버로딩을 할 때 반환 타입을 바꾸는 걸로 오버로딩이 안 되고 반드시 인자나 이름을 바꿔야지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얘는 괄호 프로덕을 반환하는 함수인데 말하자면 게터 함수인데 그치? 얘가 어떻게 괄호 아메리카노를 반환하는 함수에 포함이 되냐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건 마치 뭐다? 괄호 프로덕 람다의 하위 타입으로 괄호 아메리카노를 인식했다는 얘기잖아. 이건 뭐다? 저 괄호 프로덕은 결국에는 펑션 타입이죠. 펑션 타입일 거 아니야. 실제로는 객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걔가. 그래서 제가 공변성을 갖기 때문에 하위 타입으로 인식이 되는 거야. 모든 코틀린에서의 함수 인터페이스는 반환 값에 대한 공변이 성립해. 그래서 프라덕을 반환하는 함수의 프라덕은 일종의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제네릭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공변성을 갖기 때문에 아메리카노가 공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람다 프라덕의 하위 타입으로 람다 아메리카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코틀린의 람다는 이게 기본이야. 제네릭 공변이 기본이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 프라덕의 아메리카노를 집어넣는 게. 강팀 따라오. 네, 이게 제네릭이었으면 여기에 아웃이나 인 같은 공변, 반공변에 대한 키워드를 직접 집어넣는데 람다는 선언하자마자 이미 공변이야. 이 상태가. 반환 타입에 대한 반환 타입에 대한 공변이 이미 확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프라덕의 하위 타입으로 괄호 아메리카노를 인식한다. 공변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하지만 쉽다라고는 얘기 안 했죠. 천천히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팩토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 괄호 프라덕인데 들어가야 될 거는 이 괄호 프라덕 람다인데 이 안에 이 팩토리를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런 게 들어가도 괜찮다고. 공변이 성립하니까 이 자리에는 걔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 다음 함수. 그럼 이게 있기만 하면 뭐해? 팩토리에다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인터널이니까 밖에서는 얘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럼 등록을 해야 되니까 팩토리 등록하려면 여기다가 이건 겟 프라덕이구나. 애드 이 팩토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프라덕 넣으면 여기다 쭉 팩토리를 등록해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이제 팩토리를 등록해 놓는다 이거야. 그다음에 팩토리에서 실제로 값을 얻어낼 때는 제네릭 변환을 직접 해줘요. 형 변환하기 귀찮으니까 얘가 직접 먹어주는 거지. 그래서 특정 타입 프라덕에 대해서 K 클래스 프라덕이 오면 프라덕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팩토리에 해당 클래스 타입에 있는 람다를 얻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원래 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널러블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무조건 확정 지으니까 없으면 런타임에 MP가 나요. 이걸 쓰면 위험한 게 이거 똑같지 스위프트에서도 이걸 쓰면 런타임에 MP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MP 가능성을 갖고 있는 메소드야. 겟프라덕은. 음, 네가 알아서 가드에서 써라 이거지. 이거 MP 난다. 그리고 얘를 괄호괄호 했으니까 람다를 호출한 거겠죠. 여기서 확정됐으니까 이제 람다니까 호출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원래 프라덕을 반환할 건데 얘가 이 프라덕으로 얘를 강제로 반환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차피 이 K 클래스가 그 프라타입으로 왔으니까
얘는 얘로 확정을 지어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런타임에 등록할 때 개 팩토리 등록해놨으니까 설마 딴 거 반환하지 않을 거니까 이것도 확정적으로 우리는 캐스팅할 수 있을 거야. 이 as 캐스팅도 as 물음표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 런타임에 캐스팅 에러가 나요. 로직상 프라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왜? 우리가 얘를 인터널로 묶어놨는데 여기에 등록하는 유일한 방법은 add 팩토리밖에 없고 add 팩토리에서는 똑같은 프라덕에 대한 클래스의 개 팩토리를 넣었으니까 그 클래스가 오는 이상은 개로 캐스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강팀하고 종영님하고 수준이 코트린에 낮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려고 했더니 둘 다 껌뻑껌뻑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면 수준이 높은 거야? 아니면 내가 수준이 낮은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을 해야지 같이 진행할 거야. 아,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몇몇 개 문법적으로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긴 왜 안 해서. 물어봐? 빨리 얘기해. 아, 저기 에드팩토리 쪽에 프로덕츠가 예, 배열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인자 프로덕트 네. 근데 바 ARG는 네네. 인자로 여러 개를 컴마로 무한히 보내면 걔를 어레이로 바꿔가지고 보내줘요. 네네. 얘가 어레이로 받았으니까 어레이에 있는 메소드인 포이치를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프트와 달리 얘는 인자가 하나일 때만 생략할 수 있는데 하나일 때 생략하는 값이 이시야. 그 이름이 이시야. 네네네. 일단 유추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응. 다음 바이를 하겠죠. 요거죠. 1번 바이 상황입니다. 바이에는 CC를 받고요. 퀀터티를 받고요. 프로덕을 받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바이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면 차지를 주겠죠. 청구서를 줄 거 아니야. 근데 바이한테 실패하면은 안 줄 거니까 널러블이에요. 실패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뭐 재고가 없어서 안 사줄 수도 있고 그냥 네가 블랙리스트라서 안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응? 우리가 맥도날드 간다고 무조건 이 바이 하겠다고 바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노숙자고 이러면 바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게 널러블이란 말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널러블도 함수형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이제 널러블 없애는 방법들은 이제 배우죠. 4장에 가면. 그래서 얘가 바로 함수의 몸체를 선언하지 않고 계속 제가 직접 값함수 타입을 쓰고 있죠. 이퀄로 바로 반환되는. 이건 뭐 흔하니까 많은 곳에서. 여기 보면은 퀀터티가 0이면 차지가 부여될 리가 없잖아. 이게 대표적인 상황이야. 퀀터티가 0이면 QTY가 0이면 널이다. 차지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차지를 준다 이거야. 이 차지는 아까 봤던 것처럼 값객체지죠. 다 밸류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그대로 넣어서 차지를 준다. 그래서 바이의 증거는 뭐다? 차지라는 거지. 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러한 비정기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애들을 통제하려면 프로세스 단계에 증명되는 각객체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타입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바이, 페이먼트, 리시브로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이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위자드처럼 세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단계를 못 건너뛰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각 단계의 증거를 타입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라는 프로세스를 내가 거쳤어라는 증거는 뭐다? 차지를 네가 갖고 있어 이거지. 거꾸로 페이먼트가 잘 됐어의 증거는 뭐지? 레시트 갖고 있어 이거지. 이게 바로 독립되어 있는 스텝을 통제하는 방법은 타입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안 그러면 함부로 페이먼트부터 진행한다든지 함부로 리시브부터 진행한다든지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퀀터티나 프로덕을 받지 않고 차지를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페이먼트를 진행하려면 차지가 있어야 돼. 반드시. 음. 그러면 이제 이 설계 구성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차지 하나에 가지고 여러 번 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 이때 만들어진 차지를 여러 번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거잖아. 실제로 그러냐 이거야. 실제로 가능하죠. 여러 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그래서 요 차지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게 싫으면 차지에 이 스페이드라는 내용을 넣어야겠죠. 차지의 상태를 가져야겠죠. 그러면 차지의 상태를 가지면 걔는 실제로는 뭐다? 상태를 갖게 됐으니까 함수형이 아니게 돼. 우리 일장에 보면 함수형인지 아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객체의 필드의 값을 바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수 효과 중에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바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이 스페이드라는 필드를 차지 안에 넣으려고 그랬으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도 나중에 나옵니다. 벌써 머리가 굴러가고 있지? 객체 지향으로? 그럼 안 된다고. 음, 함수를 지향할 때, 함수형을 지향할 때는 그 생각을 버려. 상태를 버리란 말이지. 음. 응. 아, 이거 혹시 그 퀀티티도 따로 그 선언하신 게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덕트를 프로덕츠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프로덕트로 하면 여러 개의 제품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여러 개의 어차피 제품이 들어오면 훨씬 더 어렵게 돼요. 음, 그룹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가 온다고 해서 퀀터티가 사라지진 않아요. 퀀터티 플러스 프로덕의 조합이 여러 개인 거겠지. 왜? 실제로 카페 가면 어떻게 하지? 아메리카노 사전 세 잔에 카페라떼 두 잔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프로덕츠로 이제 배열 안에 그 아메리카노 두 개하고 카페라떼 하나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기 인터페이스는 사람마다 다르게 구성하시면 돼요. 어, 대신에 차지의 규모가 커지고 레시트의 규모가 커지겠죠. 음, 여러분들이 그 복잡하게 구현하는 실제 프로덕트 레벨을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서 가장 간단한 구현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단일 종류에 대한 수량까지 원래 수량도 지원 안 해도 되죠. 하나만 해도 되는데 수량까지 없으면 너무 섭섭할까 봐 제가 수량까지 넣었어요. 네, 뭔가 다음,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더 구현하면 죽지. 자, 페이먼트에 왔어요. 페이먼트는 다수의 차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책의 요구사항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개의 차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단 제약사항이 있어. 어떤 제약사항이 있다? 같은 프로덕트 차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이해했어? 다 ARG 차지를 받아들이지만 이게 곱하기가 아니라 제네릭 프로덕트로 제가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한 종류의 차지만 쭉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프로덕트 한 종류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제약이 아예 여기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먼트라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 파라미터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네릭 잘 못 쓰시잖아요. 제네릭 언제 써야 되는지 뭘 제약하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지금 이 내가 여기서 제네릭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페이먼트에 들어오는 차지가 단일 상품과 관련돼 있는 차지만 받으려고 제약을 건 거란 말이야. 까막눈일 거 아니야. 이게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차지를 여러 개 받을 수 있긴 한데 오직 한 제품에 대한 차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제약이란 말이지. 그러한 이유로 레시트도 딱 한 종류에 대한 레시트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 아까 종엽님이 얘기한 식으로 이걸 너저분하게 받으면 여기를 곱하기로 제가 바꿨을 텐데 그럼 여기도 곱하기로 받았겠죠. 그럼 이 뒤에 처리가 훨씬 더 복잡해졌겠죠. 그럼 여러분들 페이먼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약을 건 거란 말이야. 제약을 걸어도 이게 무슨 제약인지 못 알아볼까 봐 설명해 주는 거고. 어,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TS만 익숙한 영범이나 뭐 이런 애들 잘 보면 이거 다 타입스크립트에서 똑같아. 똑같이 쓰는 기법이야. 근데 제네릭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제네릭을 왜 쓰는지 보고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차지가 들어오면 차지가 하나도 없네? 그럼 널이죠. 뭐 영수증 줄 게 없잖아. 일단 기본 제약을 걸어야겠죠. 바 AI는 무조건 빈메어를 리턴합니다. 인자로 하나도 안 들어와도. 그래서 이 제약을 걸어야 돼요. 이건 안 막아줘. 런타임으로밖에 못 막아. 컴파일러 못 막아. 하나도 없게는 못 만들어. 이게 싫으면 방법은 하나라도 꼭 오게 하고 싶다라면 차지 컴마 바 ARG 차지스를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인자 무조건 들어오게끔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무조건 들어오게 바꿀 수 있어요.
나 지금 한 말 이해했어? 종혁? 지금은 차지스만 있잖아. 네. 근데 인자를 두 개로 보자고. 앞에 차지, 컴마, 바, ARG 차지수로 하면 된다고. 그럼 첫 번째 인자의 차지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잖아. 하나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지. 뒤에는 안 들어올 수 있어도. 대신 이 뒤처리가 좀 귀찮긴 한데 어쨌든 하나를 무조건 받게 하고 싶으면 하나를 미리 하나 빼주면 돼. 그럼 하나는 무조건 들어오겠지. 두 개까지 무조건 받고 싶으면 두 개 앞에 빼주고 바이 알지 때리면 된다. 똑같은 타입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토탈 퀀터티는 썸오브 때리면 돼요. 제가 썸오브를 일부러 썼는데 코틀린 컬렉션은 상상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연산이 다 들어있어. 뭘 만들려고 그러지 마. 다 들어있어 그냥. 뭘 만들려고 그러지 마. 포이치나 뭐 맵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 다 있어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있다고 생각해도 돼. 모든 수학 함수, 모든 계산 함수, 모든 그룹 관련된 함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본인이 만들려고 하지. 다 있어. 그냥. 그래서 이 퀀터티 썸오브 때리면 전체 토탈 퀀터티가 나오겠죠. 이게 한 종류의 제품이기 때문에 토탈 퀀터티가 의미가 있죠. 아메리카노 3잔짜리 주문서, 4잔짜리 주문서 해서 7잔짜리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결제 부수 효과 이거 어떻게 생겼죠? 난리치고 오겠죠. 피지사 가가지고 지랄 발광하고 오겠죠. 이거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 페이먼트라는 함수는 부수 효과를 갖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이 부수 효과가 페이먼트 안에만 머물게 하고 싶은 거지. 나머지는 지금 부수 효과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부수 효과 구간을 페이먼트로 격리시키고 나머지는 순수 함수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게 함수형의 전략이야. 그래서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페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페이드가 잘 됐어. 잘 됐으면 레시트를 만든다. 레시트는 토탈 퀀터티. 그 다음에 얘 프로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개 들어왔는데 여기 이미 MT일 때는 제가 제거를 시켰으니까 여기 퍼스트는 무조건 있겠죠. 퍼스트에 프로덕을 주면 되겠죠. 같은 클래스 타입 받으니까. 근데 페이드가 오케이가 아니야. 그럼 널이죠. 영수증 발급에 실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영수증이 있어. 그럼 드디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내 영수증이 있으니까 드디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물건 받으려면 영수증을 얘한테 줘. 줬더니 얘는 프로덕 어레이 여러 개 줄 수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7잔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안 주는 경우가 뭐냐면 이 경우예요. 팩토리 이거 만드는 법이 없네. 팩토리 이거 만드는 법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 그 영수증 줬지만 제품을 줄 수가 없어. 그럼 이걸 잘 보시면 팩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get을 때렸더니 널이면 엘비스가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엘비스가 작동을 해요. 이건 언제 작동하냐면 앞이 널일 때만 뒤가 작동하게 하는 연산자예요. 음, 그래서 이 앞이 널이 되면 없으면 뒤가 작동하는데 코틀린에서는 리턴을 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아니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음, 그래서 리턴 널을 때리면 얘가 여기서 즉시 널로 종료가 된다. 근데 왜 리턴 널을 값으로 쓸 수 있는 원리는 뭘까? 리턴 널은 함수 입장에서는 널이 리턴된 거지만 제가 여기다가 할당 안 해서 그런데 발 A는 하고 할당할 수도 있잖아. 어? 그럼 타입 시스템이 이 앞에 타입하고 뒤에 타입하고를 같은 걸로 봐야지 내가 변수에 할당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앞에 타입은 뭘로 본다? 이걸로 볼 거 아니야. 그 뒤에 타입은 뭘로 보냐는 거지. 뭔데 여기다 할당을 동등한 상태로 할당할 수 있게 되냐는 거야. 이게 무슨 타입으로 봤냐는 거야. 리턴 널은 이 함수 안에서의 작동인데 리턴 널이라는 이 값은 뭘로 받길래 얘가 여기 할당이 되냐는 거지. 얘가 동등성을 갖냐 이거야. 얘를 모든 컴파일러 타임에 결정되는 모든 타입의 하위 타입인 nothing이라는 걸로 봅니다. 코틀린에는 모든 타입의 자식 타입이 되는 nothing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자 값인데 이 nothing은 어떤 타입이라 할지라도 nothing이 그의 자식이야. 로어 바운드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떤 타입이라 할지라도 여기다 nothing이라고 쓰면 둘은 호환돼. 내가 여기서 인티저를 받기로 했는데 얘가 인티저를 반환해. 근데 여기 nothing을 넣잖아? nothing은 인티저의 하위 타입이기 때문에 걔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그래서 코트린에서 return이라는 값을 쓰면 이게 값으로 해석될 때 nothing으로 해석돼. 물론 작동은 return으로 되지만 이게 바로 return을 값으로 쓸 수 있는 원리야. 코트린에서. 그래서 코트린에서는 return을 값의 컨텍스트에서 사용하게 되면 nothing으로 해석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명시적으로는 지금 널이라고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return nothing이라고 아니야. 바꿀 수 있어요. return null은 네. return 문이야. return 문으로서의 동작은 이 함수의 null을 반환하는 행위고 이 return null이라는 거 전체가 하나의 값으로 해석돼. 그럼 그 자리에 nothing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 음. nothing이 들어가는 거야. 값으로는 nothing이 들어가는 거고 문법적인 동작은 return null을 하는 거야. 근데 타입 시스템이 성립하려면 얘가 왼쪽하고 동등한 타입이 되거나 하위 타입이 있어야지만 성립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타입 시스템을 통과하는 이유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팩토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해서 없으면 쳐내는 거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런 거잖아. 팩토리의 프로덕이 이퀄 널이면 리턴 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문법 사망. 익숙하잖아, 강팀. 이건 사망. 이해하기 쉽지. 네. 근데 이렇게 쓴다고 코트린에서는 이런 간단한 가드를 쓴단 말이야. 음. 따라온가 못 아, 따라오는가. 효과상으로는 가드랑 동일하긴 하네요. 응. 그래서 널 관련된 엘비스 가드를 되게 손쉽게 쓴단 말이야. 이거는 MT는 널이 아니잖아. 널 가드가 없기 때문에 널 가드 문법을 못 썼을 뿐이지 코틀린을 쓰는 인간들은 널 가드가 동작한 순간 널 관련된 문법으로 막 쳐바른단 말이지. 이거를 막 생소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거. 다음. 그래서 어레이 생성자는 첫 번째 인자로 캐퍼시티를 받아요. 캐퍼시티는 이 사이즈가 아니죠. 아니 사이즈죠. 아니 어레이구나. 어레이는 첫 번째 캐퍼시티가 아닌 사이즈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수량이 뭐야? 영수증에 있는 쿼터티만큼 만들어야 되잖아. 만드는 방법은 뒤에 있는 람다한테 맡기고 있어. 그러면 이 프라덕, 겟 프라덕은 레시트에 있는 프라덕을 보냈죠. 이 K 클래스잖아. 그럼 이 겟 프라덕을 볼까요? 겟 프라덕은 프라덕 타입으로 내가 반환할 거 아니야. 응? 따라왔어? 네. 그냥 말 그대로야. 겟 프라덕은 프라덕 타입으로 반환할 거라고. 그럼 얘는 이 컨텍스트상 뭘 반환해야 된다? 어레이 프라덕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제네릭 타입이 겟 프라덕의 강제로 이 함수에서 받은 프라덕으로 강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런타임에 람다가 호출되면 람다는 런타임 객체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컴파일 타임의 프로덕을 여기에서 유출하냐는 거야. 불가능하겠죠? 왜? 제네릭 정보는 런타임에 사라지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라인 함수로 바꿔주고 레이파이드로 바꾸는 거야. 음. 인라인 함수는 이 코드 전체가 실제 그 코드에 삽입될 거기 때문에 런타임이 없이 컴파일 타임에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갈 거라서 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타입을 제네릭 인자가 아닌 직접적인 타입으로 컴파일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레이파이드 적용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 타입을 제네릭으로 바라보지 않고 직접 꽂아버려. 즉 여기에다가 꺽쇠 치고 직접 이 해당되는 프라덕 요 프라덕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함수로 호출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레이파이드로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파이드 쓰려면 반드시 인라인이 돼야 되겠죠. 왜? 이게 겟 프라덕의 이 형 제네릭 파라미터 타입 추론을 자동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에즈가 없는 거야 여기. 음. 미친 것 같다고? 이 코틀린의 세상이야. 잘 왔어. 이게 바로 코틀린 카페의 세상이다.
아, 그럼 이제 이거를 봐야겠죠. 이거 프라이빗으로 하면 되잖아. 왜 인터널로 한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야. 인라인이라는 건 코드가 이 안에 코드가 그대로 삽입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인라인이 지금 퍼블릭 수준에서 삽입되고 있잖아. 인라인 내부 요소에 퍼블릭이 아닌 게 있으면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이 함수로 호출하는 컨텍스트가 퍼블릭인데 여기에 프라이빗 요소가 있으면 이 본문을 해당 그 자리에 붙여넣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인라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모두 다 퍼블릭이어야 돼. 그러면 객체 지향의 가시성이 깨져버려. 네. 그럼 코트린에서 허용해주는 가시성의 범위가 어디냐면 인터널이지만 직접적으로 노출할 때는 못 쓰게 만들고 인라인을 통해서 노출될 때는 퍼블릭인 걸로 인정해 주는 식으로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바로 퍼블리시드 IP야. API야. 그래서 인라인이 퍼블릭인데 그 안에 가시성을 제어한 요소를 넣고 싶다라면 코틀린이 허용하고 있는 가시성 제약의 범위는 퍼블리시드 API 인터널입니다. 음. 그럼 모듈 내에선 얘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얘 모듈 바깥에서는 얘를 직접 호출을 못하고 이 인라인 함수로만 호출할 수 있게 돼. 이게 바로 퍼블리시드 API의 의미야. 인터널하고밖에 안 쓰요. 그래서 지금 그냥 수거처럼 외워도 돼. 내 인라인 함수가 퍼블릭인데 퍼블릭 안에서 가시성 제어를 넣고 싶으면 최대 가시성을 걸 수 있는 범위는 퍼블리시드 API 인터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팀 질문? 음,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싶어서 이 부분은. 음.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안 써서 불편하게 만든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즐겨 쓰면 훨씬 더 간단한 문법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실제 코틀린 내부에서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써요.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서. 다시 순서대로 짚어보면 get product의 자동 현출원을 위해서 레이파이드 타입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인라인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더니 팩토리의 가시성을 가리고 싶어서 퍼블리시드 API 인터널을 쓰게 됐다. 뭐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카페를 다 만들었으니까 카페를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카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카페에다 also를 뜨리면 also 함수의 결과는 무조건 카페 인스턴스가 돼요. 단지 내부에 is로 인자로 이 자신을 넣어줄 수가 있어. 그럼 it은 카페겠죠. 지금 막 만든 카페에 add 팩토리에 아메리카노 하나하고 카페라떼 하나 넣어주면 얘 팩토리들이 쭉쭉 생겨나겠죠. 얘 클래스 얻어가지고 람다 팩토리 얻어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카페는 이제 아메리카노하고 카페라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서 태어났어.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를 트랜잭셔널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코트린에서는 이 카페는 아메리카노하고 카페라떼를 만들 수 있는 카페야라고 표현하는 게 딱히 다른 API가 없어도 표현이 잘 돼. 그래서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되는 표현이야. 이게 트랜잭셔널한 표현인 거야. 만약에 내가 카페를 만들고 나서 카페.add 팩토리 했으면 그건 뭐다? 이 카페에 add 팩토리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 의미가. 내가 근데 굳이 이렇게 썼잖아, 문법을. 그럼 나는 이 카페에 더 이상 더 딴 거 안 하고 카페인 이거 두 개만 만드는 걸로 확정 짓겠다는 얘기라고. 그러한 뉘앙스가 포함된 거라고. 이걸 쓴다는 얘기는. 다음, 익명 객체를 만드는 문법이에요. 오브젝트. 인라인도 안 되는 언어는 꺼지라고. 어딜 레이파이드도 안 되고 인라인도 안 되는 언어가 객기려고 그래. 꺼지라고 그래. 그래서 오브젝트는 안타깝게도 바디가 없어도 중괄호 반드시 쳐줘야 된다. 생략할 수 없어. 그래서 익명 객체, 크레딧 카드는 마커 인터페이스니까 오버라이드 할 게 없었죠. 그냥 크레딧 카드인 것만 알면 돼. 마이 카드 하나 만들었어. 크레딧 카드 나중에 이제 뭐 계산하려면 계산하면 되겠죠. 제네릭 정보 있어요. 있습니다. C샵도 있어요. 자바만 구형 자바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없어요. 그리고 코트린도 JVM으로 번역될 때는 없애지만
그걸 기본값으로 하는 바람에 다른 언어에선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데 없애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 없애도 되는데 사실. 아이, 종민님이 또 이제 딴 쪽으로 다니네.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카드를 만들었죠. 왜? 결제하려면 카드가 필요하니까.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이거지. 이거 보면 인스턴스가 아닌 클래스에다가도 콜론콜론 클래스 때릴 수 있죠. 인스턴스에 콜론콜론 클래스 때리나 클래스에다 콜론콜론 클래스 때리나 똑같은 거 나옵니다. 똑같은 K 클래스 나와요. 싱글통 교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2잔 줘. 내 카드로 살래. 사는데 성공하면 뭐가 나온다? 차지가 나옵니다. 실패했으면 여기서 너래서 끝나겠죠. 이 세이프티 연결자인 물음표 점은 널이 아닐 때만 연결되고 널이면 여기서 널로 끝나겠죠. 그럼 여기 그냥 아메리카노가 널로 때려지겠죠. 그래서 일단 사는 게 성공해야지 이 안으로 들어와. 렛 함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여기에 인자로 바꿔줍니다. 인자를 생략하면 it인데 it을 쓰면 여기 또 렛이 또 it이 되기 때문에 쉐도잉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름을 준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바이의 결과는 차지를 받았고 이제 차지 가지고 뭐 한다? 페이먼트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차지를 페이먼트에 줘서 페이먼트가 잘 되면 레시트를 받을 거고 레시트를 가지고 리시브를 하면 뭐가 나온다? 아메리카노 2잔이 나오겠죠. 어레이로. 그래서 아메리카노의 사이즈 이거 다 널러블 하니까 못 받았으면 이 중간에 걸려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걸려서 못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걸려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널러블이란 말이지. 사이즈 때리면 2가 나올 거고 0번 얻어가지고 프라이스 때려보면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 나올 거다. 훨씬 더 현실에 좀 가까워졌죠? 자, 지금까지 1장에 있는 카페 편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의 저자가 본문 내용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꽤 있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낼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본인 나름대로 펼치시고 여기 다 개발 많이 하신 분들 많잖아요. 응? 괜히 끌려다니지 말고 볼 거 보고 여유를 갖고 보라는 거지. 그러려고 이 책의 1장에 나오는 카페부터 대차게 깠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연습 문제가 있을까 연습 문제를 풀게요. 자, 이 코드가 익숙한 사람 58페이지 쭉 가보면 이 코드는 강팀의 코드예요. 강팀이 이렇게 짜왔어요. 자, 그럼 이 코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볼까요? 이 코드는 FIB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팀. 제가 왜 저 박스에 쳐놨을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테일의 고 함수를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FIB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내부에 저 고라는 함수 객체를 만드는 일이 매번 일어나요. 효율적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죠. 왜 이 함수를 매번 만들었을까? 강팀은 이 함수를 왜 함수 내부에서 매번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유변수를 쓰기 위해서요. 자유변수라는 건 함수 인자나 함수 내부 변수가 아닌 함수 외부 변수를 다 자유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자유변수는 누구죠? 얘입니다. 고 함수에서 쓰고 있는 i는 고 함수의 내부 변수가 아니죠. 고 안에서 선언된 적이 없으니까. 고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저 i를 쓰기 위해서 저 자유변수를 쓰기 위해서 매번 FIB 함수 안에서 테일렉 함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대가는 크다.
FIB 함수를 돌기 위해서 매번 고함수를 만든다. 호출할 때마다. 왜 만들었냐? 저 I 때문에 만든 거다. 자유변수를 쓰려고 저 함수를 매번 만든다는 거지. 자유변수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팀? 음, 끌고 다녀야죠. 보다 쉽게 표현하면 음, 인자로 넘기면 되죠. 파라미터도 받아야, 넘겨. 예. 오케이. 계속 넘겨야지. 그래서 호출 시마다 생성하지 않으려면 자유변수 사용을 제거하고 전부 인자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함수를 개편해야지만 매번 생성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도 언더가 빠졌네요. 원래 언더 이렇게 언더 함수예요. 언더 함수. 얘가 뭐 마음대로 빼먹나? 왜 이렇게 됐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인터널 테일렉 함수인 언더 FIB 함수는 현재 값 외에 리미트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재호출할 때도 커런트 값을 증가하지만 리미트 값을 계속 인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자유변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앞에 값. 그래서 앞에 값이 앞에 값이 되고 앞에 값은 앞에 값 플러스 앞에 값이 되는 거죠. 이게 피보나치의 기본이죠. 탈출 조건은 여기죠. 예. 커런트가 리미트에 도달하면 요거보다 낫죠. 하나 덜 가나? 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중요한 조건은 앞에서 빼냈죠.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요거하고 제 문법하고 틀린 점을 볼까요? 제가 when을 if 대신에 쓰고 in이라는 연산자와 함께 0.1이라는 레인지 문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강팀하고 종엽 씨 머리에서 뭐가 굴러가냐면 야 이거 레인지 객체 만드는 비용을 쓸데없이 들이고 in 쓰고 when 쓰고 이러면 더 비용이 만드는 거 아니야? 컴파일러가 이거랑 똑같이 번역합니다. 이거 다 if문으로 바뀌고요. if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로 번역이 돼요. 이거 레인지 객체 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코트린에서는 레인지 in을 부등호 대신에 즐겨 쓰도록 하세요. 컴파일러가 전부 다 플랫폼별 최적화인 부등호로 바꿔줍니다. 가장 빠른 연산으로. 이거 레인지 객체 안 만들어. 어? 이거 레인지 객체를 딱히 변수에 잡거나 이래야지 레인지 객체를 만들지 일반 식이나 식 평가에 쓰는 이상은 전부 다 컴파일러가 효율적인 컴파일러를 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레인지를 사용해라. 펜도 순차 평가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많이 등장한 거 위, 아래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해서 이때는 i를 보내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2부터 들어가죠. 똑같이 2부터 들어가고 0, 1은 똑같은데 i를 자유변수가 아닌 인자로 넘기게 돼서 인자에서 루프를 돌리게 된다. 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짜셨어요. 음. 뭐 강팀이나 종엽님은 그 정도 구현하기 급급하니까 그렇다 치고 승현 씨를 비롯해서 나름 네이티브 코틀리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땄다는 게 약간 경악스럽죠.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은성님 이하 동문.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책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카페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다? 책을 맹신하지 말아라. 자,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워밍업인데 워밍업을 너무 자, 이제 헤드하고 테일 구현들이 있죠. 네. 헤드하고 테일 구현이 있습니다. 헤드는 그 이전에 일단 확장 함수죠, 이게. 확장 속성 또는 확장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확장 속성에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게터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라인 게터 함수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확장 속성에는 제네릭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그냥 게터 함수라는 증거죠. 말이 속성이지 그냥 함수인 거야. 그래서 확장되는 경우에는
직접 할당이 불가능해요. 백엔필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get를 통해서 게터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냥 게터 함수야. 게터 함수의 편한 문법인 거지. 그래서 얘는 특정 타입 아이템에 대해서 get을 때리면 여기에 디스점이 생략된 건데 디스의 first로 호출하는 거에 대한 별명이죠. 알리아스야. 알리아스니까 굳이 얘를 오버헤드를 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리스트.점 헤드를 때리면 저는 뭘로 바꿔줄 거다? 리스트.점 first로 바꿔줄게. 그냥 인라인 때려놓은 거야. 그럼 문법상의 편의성만 제공하는 거지 실제로는 first와 드랍 원을 때린 거죠. 그래서 인라인은 코트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요. 마치 C에 있는 전처리기나 디파인처럼 광범위한 전처리기를 대신하는 컴파일러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가 컴파일 과정에 추가 문법을 개입시키는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해도 돼. 이게 그 자체인 거지. 헤드하고 테일은 뭐다? 컴파일 타임의 슈가 키워드인 거야. 사실은 퍼스트하고 드랍인데. 변엽씨 오케이? 그래서 코틀린이라는 건 광범위하게 C 같은 감각을 갖게 된다. 컴파일 타임에 개입하는 나만의 문법을 오버헤드 없이 엄청나게 정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진짜로 오버헤드가 없으니까. 런타임 오버헤드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리스트.점 헤드라고 쓰면 리스트.점 퍼스트랑 똑같이 될 거니까. 인라인화 돼서. 뭐,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인라인 체인도 가르쳐 주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코트린에서 인라인에 미친놈들이 많다. 아, 이것은 알리아스인가 진짜 로직인가 고민하다가 이건 알리아스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인라인 붙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함수형에서 지향하는 바에 따르면 1장에 보면 함수형이 아닌 것에 대한 것 중에 예외가 있었죠. 예외는 왜 함수형이 아닐까요? 이걸 보면 극명해. 퍼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이템을 반환한다 아니에요? 그치? 네. 근데 실제 내부 구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코트는 진짜 내부 구현이거든. 내부 구현에 따르면 리스트가 empty일 때는 예외가 발생해. 아닐 때만 디스 0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first의 정의. 따라서 first는 순수 함수가 아닌 거죠. 순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헤드를 좋게 쓸 수가 없어. 이 안에는 숨겨진 스펙이 있거든. 이게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이거를 사이드 이펙트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이런 게 숨겨져 있는지 몰랐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현한 대부분의 구현체는 다 잘못됐습니다. 정답자가 없어. 차단을 해줘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도 구현한 건 빈 배열에다가 때리면 다 죽는다. 실제 구현체는 핵심은 여기죠. 0과 1일 땐 true인 거야. 왜? 헤드를 부르면 죽어. 여기 헤드 부르면 죽는단 말이야. 이때 죽어. 여러분이 짠 건 다 잘못 짰다고. 죽는다고. 여러분들은 빈배열한테 있었을 때는 다 죽어. 아니 여러분들 학예에 왔어? 경력 몇 년 차야? 이 정도의 예외를 발생시켜 죽게 만들 거야? 똑바로 짜라고. 좀 조사해보고. 퍼스트 봤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빈배열인데 퍼스트 어떻게 줬지? 좀 반성하고 언제까지 애들처럼 학예처럼 잘랄 건데 코트리 익숙하지 않다고 함수 익숙하지 않다고 학예처럼 짜란 코드를 승현 씨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코틀리언들이 이래서 되겠어. 이러니까 모범이 안 되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다 조명을 짜지. 그렇습니다. 함수형이 아닌 함수들 이 네이티브 함수들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스펙까지 다 확인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퍼스트는 벌써 의구심이 들잖아. 빈배열인데 지금 퍼스트를 어떻게 줄 거야? 여긴 아이템이고 아이템 널러블도 아닌데. 예? 음. 아니 이 15년 20년 되는 이 짬밥의 인간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종민님 역시
저봐, 저 짠 발부가 나오잖아. 본인 억울하댔잖아. 좀 부끄러운 줄 알고. 핑계 대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언더소티드로 넘어가서 체크 함수와 헤드 테일을 넘기게 됐죠. 그러면 이거 또 이게 누가 빼먹나 봐. 이거 내가 뭐 붙여넣기 할 때 이거 구글 스프레드시트거든요. 아니 구글 슬라이드거든요. 걔가 빼먹나 봐. 어디서 언더 함수예요. 그래서 언더가 언더를 계속 테일렉으로 돌고 있죠. 테일렉은 어차피 파일로 바뀌기 때문에 전혀 오버헤드가 없어요. 그래서 테일렉으로 바뀐 함수로 취한다. 안타깝게 테일렉은 인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테일렉이 인라인 되면 짱인데. 아니요. 헤드를 부르는 순간 이미 죽었어요. 헤드를 부르는 순간 이 헤드가 되면 퍼스트가 호출되고 퍼스트가 이미 MT일 때 벌써 스로우를 던졌기 때문에 테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이즈로 먼저 분리해가지고 처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응? 헤드 테일이 아니고 테일 헤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참고로 드라본도 죽어요. 빈배열인데 드라본이 될 것 같아? 그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함수는 헤드 테일이 있어야지만 동작하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구현체하고 제 구현체의 차이점은 제가 이스소티드를 확장함수로 지정했다는 거에 있죠. 확장함수 감각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요. 확장함수는 첫 번째 인자가 왼쪽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원래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갈 건데 이 인자가 뭘로 디스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자가 왼쪽으로 튀어나오면 확장함수가 된다. 그 인자를 생각하고 디스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디스 같은 것들도 다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언더 이스소티드는 확장함수가 아니죠. 확장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게끔 됐고요. 펜에서 체크해가면 펜에는 여기에 인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요. 펜은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쓰면 차근차근 식을 평가해 갑니다. 제가 백 사장님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백 사장님 코드로 표현해줘. 어떻게 구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백 사장님이 비상하시기 때문에 구현한 걸 보면은 감탄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체크가 실패하면 펄스죠. 그리고 테일이 MT면 트루죠. 끝났다는 얘기잖아. 더 이상 뒤로 갈 게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끝이다. 종료 조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종료 조건이 여기 있고요. 응? 여기 있잖아. 테일은. 분리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아니 뭐, 네, 그건 여기 구현은 뭐 그렇게 가도 돼요. 그냥 귀찮아서 있는 대로 분리해서 알기 쉽게 좀 구현해 주려고 일부러 풀어헤친 거니까. 여기 구현에 대한 다른 대안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테일을 먼저 MT로 확인하자고. 테일이 빈배열을 반환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맨 밑에서 가드문을 테일 그걸로 활용하자는.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백사님의 코드는 좀 더 코드가 간결하고 우아하거든요. 대신에 하나일 때도 루프를 한번 돌게 되죠. 그에 비해서 종민님하고 저하고 도달한 거는 퍼포먼스겠죠. 연계 하나일 때 그냥 종교시키고 싶어. 이 몸에 습관이 배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2.3 구현을 할 건데요. 이것도 이제 훈련 삼아서 커리를 기본 구현하고 확장함수 구현으로 같이 나눠서 보죠. 기본 구현은 뭐 쉽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ABC 쓰시면 코드 읽기가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이름을 제대로 붙이라는 거야. 파라미터 1, 2하고 리턴 타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쿼리의 대상이 되는 함수는 파라미터 1, 2를 받아서 리턴하는 함수죠. 단지 이것만으로 읽기가 되게 쉽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도 이 책에 나와 있는 화살표는 되게 읽기가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도 읽기 어렵고 익숙한 사람도 읽기 어려워 사실은. 괄호 치세요. 괄호 치면 안 헷갈리잖아. P1이라는 걸 주면 뭘 반환한다? P2에서 리턴이라는 걸 반환하는 함수를 반환하는 거야. 읽기가 쉬워졌잖아. 단지 저것만으로 읽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습관은 파라미터, 제네릭 파라미터에 TUR, ABC 이런 거 쓰지 말아라. 죽는다 나중에. 힘들다. 이름 붙여라. 두 번째는 연속되어 있는 람다 표현식의 타입이 있다라면 뒤에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봐라. 훨씬 더 읽기 편하다. 그리고 났더니 구현은 뭐 P1 주면 그 안에서 다시 람다를 반환하는 거죠. P2 주면 P1, P2를 쓰는. 그래서 커링은 자유변수를 쓰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쪽에 있는 람다에서 보면 P1이 지 안쪽에는 없는 애잖아요. 바깥쪽에 있잖아. 자유변수를 가져다 쓰는 거지. 그래서 매번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커링은 자유변수 P1을 기억한 상태에서 P2의 함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확장함수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가 앞으로 가는 거야. 확장함수 만들기 쉽단 말이야. 요거를 앞으로 가. 그러면 요거 전체가 타입이죠. 코트린은 람다가 타입이에요. 예. 요 타입에 대한 커리를 때리는 거지. 뭘? P1을 때리면 되지. P1 주면 뭘 반환한다? 요걸 반환해. 그래서 얘는 확장함수로 바꿨을 때가 훨씬 더 읽기가 쉬워. 이 함수에다가 쿼리 P1을 때리면 요 함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실제 구현도 편해. P2를 주면 디스에 P1이라는 인자를 자유변수로 잡아서 준 P2랑 반환해주는 함수야. 이렇게 보면 되니까. 디스가 누군데? 나 원래 이런 함수인데. 어때 강팀? 확장함수가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 이야기도 쉽고. 네, 정보량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확장함수로 바꿨을 때 이거 첫 번째 인자를 그냥 왼쪽으로 옮기기만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런 복잡한 탑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읽기가 좋아져. 실제로 구현도 간편해지고 이야기도 훨씬 더 편해져. 특히 앞에 있는 리시버 타입이 람다 같이 복잡한 타입일 때는 더 극명하게 드러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복잡한 타입을 이 셀프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타입을 또 기술한 셈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미 자기 타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디스 그냥 쓰면 된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대변한 타입을 다시 디스크립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수신자 디스로 대체할 수 있어서 얘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아져. 음.
뭐야? 알려줘. 어, 이제 제 머릿속에 표시되는 것 같네요. 네. 잠깐만. 제가 이거 뭔지 알았어. 그 집에 컴퓨터 노트북인데 뒤에다가 인텔리제이 띄워놔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맨날 대탑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 컴퓨터 막 죽으려고 그런다. 아웃 오브 메모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좀 리부팅하고 올게요. 그 사이에 다른 얘기하고 계세요.
들리시죠? 인텔리제이 끄고 왔어요. 참고로 러스트는 클로저 없어요. 클로저 쓰려면 따로 설정해 줘야 돼요. 그 자유 변수가 꼭 다 있는 건 아니다. 외부 캡처를 안 하는 언어도 많이 있다. 하려면 귀찮기 때문에. 자, 테스트 코드를 보면 일반적인 쿼리 함수는 이렇게 인티저를 받아서 플러스해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에 2를 보내서 다시 5로 칠 이렇게 되는데 비해서 이 블럭 자체, 쿼리 말고 이 블럭 자체, 이거는 다른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최근 언어들은 마지막 인자가 블럭인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에 보면 인자로 블럭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인자잖아요. 첫 번째 인자이자 마지막 인자인 경우에는 쿼리 괄호를 안 하고 바로 중괄호를 써서 람다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 블럭도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읽기가 편하죠. 블럭에 쿼리 2를 때렸더니 요게 이제 5를 넘기면 7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확장 함수로 만들면 좀 쉽다. 그 외에 이거 막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도 된다. 이런 거 만들어도 돼. 꼭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지 않고 구상 타입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런 거면 처음부터 인티저인 람다밖에 안 되고 이 람다에 인티저를 주면 인티저인 람다를 주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정의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제네릭 함수 정의하고 구상 타입도 정의했잖아요. 이럼 어떻게 동작하는 거야? 어떻게 동작하냐면 보다 구상 타입 매칭을 먼저 시키고 구상 타입이 없을 때마다 보다 더 추상적인 타입으로 매칭시키는 식으로 컴파일러가 동작합니다. 이 코드에서 여기에는 완전한 구상 타입 매칭이 되죠. 인트가 여기에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로 매칭되지 않고 이 함수로 매칭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호출할 때마다 AA가 출력이 됩니다. 얘로 매칭됐다는 증거죠. 그래서 코틀린 컴파일러는 구상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제네릭 같은 추상 타입을 먼저 매칭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함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칭 룰이 나중에 우리 오이사님이 이거 매칭 룰 코틀린 공식 문서 여기다 링크 걸어주실 건데 매칭 룰이 읽기도 어렵고 특정 상황에서 그 매칭 룰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도 많고 이래가지고 매칭 룰에 의존하는 게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렵다. 이 매칭 룰이 쉽지 않아. 물론 명시적이지. 컴파일러 동작하는데 명시적인데 그 명시적인 로직이 되게 복잡해. 쉽지 않아. 자, 나머지 연습 문제 2.4, 2.5. 엉커리는 확장 함수로 구현할 수 없죠. 왜? 없던 정보로부터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 함수에서는 피원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현할 수 없어요. 예. 원래 요 함수로부터 엉커리를 해야 되니까 원래 함수가 요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함수로부터는 이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든다라면 요 함수로부터 엉커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 입장에서는 P1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확장 함수가 불가능해요. 음, 뭐 종민님의 저 링크는 나쁘지 않은데 자바스크립트 한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평가 방법은 레코드 시스템이라고 맞물려 가지고 전부 다 런타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들과는 달라요.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많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전문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파이썬도 마찬가지.
런타임에 모든 게 일어나는 스크립트 언어 기반의 복잡하고 미묘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컴파일러 언어의 전문가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엄청나게 달라. 자, 언커리는 그렇다 치고 컴포즈는 함수를 합성하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쉬워.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가 리절트를 반환하는 함수야. 근데 이 함수는 리턴이 돼. 그래서 리절트를 봐서 리턴으로 갈 거야. 그러면 P에서 리절트로 가는 애가 있고 리절트에서 리턴으로 가는 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P에서 리턴으로 가는 거죠. 이 이름만 정하는 걸로 훨씬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은 P에서 리턴으로 가는 거야. 그러려면 P를 줬을 때 리턴으로 가야 되니까 P를 주면 블록을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이게 리절트로 바뀔 거야. 얘는 리절트를 받은 거니까 리절트를 받아서 리절트 함수를 리턴해주면 얘가 리턴이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P를 받으면 리턴이 나오는 원리가 이거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의 결과값을 얘한테 할당할 거니까 얘가 인자로 앞에 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왜 인자의 뒤에 들어가 있지? 이거 수학자가 만들어서 그래. 수학자가 보기엔 이게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리절트 함수가 앞에 있고 블록이 뒤에 있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블럭이 호출되고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리절트 함수를 호출하니까 순서가 블럭이 앞에 있고 리절트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리절트 다음에 블럭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형 컨텍스트에서는 수학적 컨텍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기엔 미친놈들처럼 보여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고.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코트린에서는 인픽스라는 함수의 형식이 있습니다. 인픽스 함수는 중간을 연결해 줄 수 있게끔 바꿀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얘의 컴포즈 얘를 하는 게 정상이죠. 확장함수로 봐도 그렇잖아요. 얘한테 컴포즈 얘를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얘가 먼저잖아. 이게 바로 함수의 연쇄 호출과 확장함수 바꿀 때 감각의 차이인데 보통은 제가 첫 번째 인자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그럴 수 없어. 얘를 기준으로 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얘를 기준으로 얘가 되는 게 정상이야. 왜? 프로그래밍 컨텍스트상에선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얘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 거죠. 실제 구현은 이렇게 된다. 테스트 코드를 짜기 위해서 컴파일러로 돌려보면 죽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컴파일 돌리기 전까지는 IDE에서 안 죽어요, 이게. 그럼 왜 죽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플랫폼에서 선언을 하려고 했더니 크래시가 났어, 이런 얘기야. 그럼 그 플랫폼은 뭐냐면 JVM 플랫폼이야. JVM 플랫폼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아. 코틀린이라는 언어에서는 이 두 개가 달리 보이는데 JVM 플랫폼으로 내가 선언을 바꿔보면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선언을 보인다는 거지. same JVM 시그니처로 나는 이거 두 개를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코틀린 컴파일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거를 JVM용 컴파일을 할 때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걸로 번역이 될 거라서 컴파일 타임에 크래시가 일어나. IDE에서는 안 일어나.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원래부터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실제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플러스 연산자가 인픽스 연산자예요. 우리 이항 연산자를 보면 1 더하기 2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플러스 함수에서 생각해 보면 전위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잖아. 디스코드에. 이게 자연스러운데 연산식은 이렇게 쓰잖아. 이건 마치 이런 거 아니야? 느낌이?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쓰고 있는 이항 연산자는 전부 다 중위 연산자라는 거야. 중위라는 건 뭐냐면 연산자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도 전위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어. 앞에 연산자를 두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지. 괄호를 빼고 보면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짜잖아. 리습을 비롯한 애들 함수형 언어들이 다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거든요.
여러분들 레드 블랙 트리로 알고리즘 상에서 연산식 만들고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계산기 만들고 그때 보면 전위 연산자로 옮기잖아. 트리 연산. 오, 알고리즘 공부한 사람 있어. 윤희님이 끄덕끄덕 해줬어. 고마워. 선생님 모른 척하지? 안 배웠나? 어쨌든 현성님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데 코틀린에서는 이 플러스 기호 자체를 휴가 문법으로 대체해서 아무 애들이나 플러스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연산자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퍼레이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함수에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함수 이름으로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컴파일러가 미리 내정하고 있는 이름만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오퍼레이터 연산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쓰면 플러스는 저희가 플러스로 호출해도 되는데 실제 플러스 기호로 호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오버라이드가 아니다. 오퍼레이터라는 별도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하면 함수 이름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진다. 컴파일러가 내정하고 있는 이름들만 올 수 있고 그 중에 플러스라는 이름은 실제 플러스 연산자를 대체하기 위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함수 호출로 플러스라는 함수로 호출해도 되지만 중위 연산자로 사용해도 된다. 특히 플러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코틀린은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맞아. 실제로 이렇게 해줘. 코틀린 언어에 들어가면 플러스 연산자의 컨트롤 클릭 눌러보시면 인티저의 확장 함수로 플러스가 정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의 휴가 문법인 거야. 코틀린이 보기엔. 그래서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드 말고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드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순수 함수뿐만 아니라 확장 함수에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타입의 모든 람다는 플러스라는 기호를 쓸 수 있게 될 거야. 뒤에 얘가 오면은 얘로 합성해 주는. 아니, 오퍼레이터는 오버로딩 하지 않아. 왜 오버로딩이라고 안 부르냐면 그 무엇도 원형이 없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도 아니고 오버로딩도 하지 않는다. 아니, 물론 오버로딩은 일어나죠. 같은 플러스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버라이드는 아니라는 거. 오케이. 현성님이 줬어요. 저 읽어보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 그럼 이 수업에서 나가. 일단 머리는 컴퓨터야. 이미 BNF 파서가 그냥 머릿속에 내장돼 있는 거지. 본인 머리가 BNF 파서로 돼 있다. 이런 거지. 이게 잘 이해가 된다 이러면. 어,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컴포즈 함수를 쓰게 되면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컴포즈 되게 당황스러운데 덧셈이 일어난 다음에 곱셈이 일어나겠죠? 우리 그렇게 정의했잖아. 컴포즈 뒤에 게 먼저 일어나고 앞에 게 나중에 일어나잖아. 덧셈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곱셈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2를 넘기면 덧셈이 먼저 일어나서 7이 된 다음에 곱하기 2 되니까 14가 될 거란 말이야. 곱하기 덧셈으로 했으면 9가 됐겠죠? 2 곱하기 2는 4고 더했으면 9가 될 텐데 14가 된다고. 어렵다고. 이 수학하는 새끼들이나 이게 이 거꾸로 쓰는 게 좋은 거지 미친놈 아니냐고. 우리가 보기에 미친놈이라고. 이게 해석이 되냐고. 근데 이 컴포즈 함수는 제가 역순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플러스한 함수에다가 합성을 곱하기 2를 할 거야. 이렇게 예쁘게 읽히죠. 아 좋다. 예쁘게 읽힙니다. 그래서 F2 함수도 아름답게 14가 나옵니다. 확장함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셨나요? 확장함수 그거 미친놈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확장함수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확장함수로 푸는 게 훨씬 더 개발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특히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한 문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밑에 게 훨씬 더 읽기 편하잖아. 이런 아름다운 게 제공된 이걸로 끝나지 않죠? 함수 합성은 끊임없이 할 수 있죠. 만약에 컴포즈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이 앞에 또 컴포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곱셈한 다음에 빼기라고 싶어. 그러면
이런 지랄 같은 문법으로 될 거 아니에요. 디스코드에 보면. 그치? 계속 컴포즈 합성하려면 저렇게 앞쪽에 계속 합성 함수가 붙는다고.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연산자가 있으면 그 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훨씬 더 함수 합성을 이해하기가 쉽잖아. 이게 중위연산자를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거를 실제 플러스로 바꿔도 쉬워져요. 중위연산자를 쓰지 않고 실제 메소드를 호출해도 나쁘지 않아요. 음. 이렇게 될 거니까. 실제 플러스로 메소드를 호출해도 그만이거든요. 나쁘지 않죠? 네. 저 순수 함수형 언어들에서 쓰고 있는 컴포즈 저 함수는 제가 보기에 미친 짓이다. 아니요. 함수 합성은 미친 듯이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저 벌써 저 현성님의 저 이상한 저게 말려두면 안 돼. 맞아요. 엔덴을 많이 쓰죠. 엔덴. 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2장까지는 껌이잖아요. 다들 쉽게 하시잖아요. 순식간에. 하지만 그것도 파고들면 이런 미친 짓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 앞으로 정답을 만들고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제가 주도해서 계속 진행할 건데 오늘은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의견도 하나도 없으시고 뭐에 압도당하신 건지 뭔지. 그래도 다음부터는 본인 코드나 만들면서 궁금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떤 장을 전개하기 전에 이쯤? 이쯤에서 하실 말씀은 더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멍해지잖아요, 정신이.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들어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뭐야, 여기 이 방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올리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근데 음성 발표하는 게 좋죠. 제가 늘 스터디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경력이 막 10년, 15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다 모아서 2시간 동안 떠들면 이 테이블이 막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들 인건비 생각해봐. 얼만가. 여기서 목소리에서 떠들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내 의견 내고 이런 건 다 되게 비싼 가치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걸 지금 저 혼자 누리고 있잖아. 저는 그냥 발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줌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뀌었다 피드백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발표 자료 만들고 피드백도 받고 같이 소통도 하고 뭐 이러고 진행을 해요. 그 혜택을 공짜로 여러분들 대신에 저만 누리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스터디를 즐기세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이제 종합적으로 질문 같은 거 받겠습니다. 코드 리뷰는 안 해주냐고? 안 해줘. 아니 안 해주는데 코드를 제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급박하게 올리면 제가 볼 수 없고요. 좀 빨리 올려주시면 제가 볼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선생님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늘도 제가 코드 짰다가 지금 백사님한테 까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코드가 또 좋은 코드도 아니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친한 제가 막 디스코드에다 뭐라 쏘는 사람들은 저랑 원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기가 편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까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타 스터디 관련돼서든 뭐든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리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3장 나갈 거고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2시간 동안 3장 나가면 죽어요. 4장까지 못 나갑니다. 4장 나갈 거고요.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옥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못 만들어내세요. 연습 문제 답을. 일단 연습 문제 양이 너무 많아. 엄청 많아. 지금 종민 씨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4시간, 4시간 풀었는데 뭐 저 정상입니다.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일단 문제 양이 많아요. 난이도도 난이도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력으로 풀려고 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 보면 부록 B라고 있거든요. 부록 B에 연습 문제 해답 코드 다 있습니다. 그 그대로 타이핑 쳐서 제출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내면 돼요. 내가 이걸 깊이 고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답을 참조하세요. 좋죠. 나 이 코드를 코파일럿이 짜줬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오케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여력이 된다. 이러면 짜보기도 하고 혹은 해답 베껴와가지고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 이 책을 계속 뛰는데 의미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랑 스터디 하잖아. 저랑 스터디 한다는 얘기는 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떠드는 게 아니잖아. 제가 다 발표로 다 떠먹여 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 영상은 남을 거란 말이지. 그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고 영상으로 보면 결국엔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욕심이 있고 본인이 빨리 이해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빨리 가는 거고요. 어, 지금 디스코드에 윤성님이 이상한 걸 막 하고 있죠. 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프로그래밍의 핵심인 추상화. 추상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인 건데 우리가 배우는 1, 2, 3, 4장, 4, 5장까지는요. 추상화의 레벨이 제어 추상화예요. 그래서 이건 객체지향의 제어 역정과 상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들 스프링 쓰는 거나 안드로이드 같은 거 개발해 보시면 제어 역전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죠? 모든 제어는 다 스프링이 하고 스프링이 소비할 것만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프로세스는 전부 다 스프링 통제하는데 스프링이 그 스텝에서 소비할 것만 제공해 주는 식인 거잖아. 그렇죠? 이 제어 역전이란 말이야. 제어는 프레임워크에서 하고 우리는 그 제어가 소비할 것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3장, 4장, 5장 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함수형 제어 역전이에요. 예를 들면 폴드라는 함수가 있어. 맵이라는 함수가 있어. 플랫맵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 다 짜봐. 뭐 이런 식의 과제들이 많이 내려올 거예요. 왜? 맵이라는 제어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한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맵 제어 구조를 재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제어는 실제로 맵에서 할 건데 거기다가 뭐만 첨가해주면 이게 굴러갈 거야. 다 제어 역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어 추상화, 제어 역전의 개념. 이거에 익숙해지면 객체지향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 역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이크로한 레벨이죠. 어떤 알고리즘을 짤 때 제어하는 부분의 추상화니까 내가 폼을 짜거나 뭐 if문을 짤 때 어떤 구조를 추상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제어 역전이야. 프레임워크는 보다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제어 역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함수형 프로그램의 앞부분 일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마이크로한 부분에 제어 추상화를 해가지고 역전시키는 거야. 우리가 제어 역전하려면 이 제어가 일반화된 코드로 바뀌어야 돼. 그 일반화된 코드가 여기서 뭐냐고 물어보면 폴드라든지 폴드 라이트라든지 이런 거라는 거지. 결국엔 폴드 라이트 하나로 다 해결하잖아. 맵이고 플랫맵이고 뭐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폴드 라이트를 볼 때 뭘 바라본 거다? 폴드 라이트를 보면서 거의 모든 제어에 쓸 수 있는 특수한 추상 제어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죠. 특수한 제어 코드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이 제어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 제어 역전을 시킨 거지. 그래서 이 감각을 익히고 싶으면 연습 문제를 자력으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 책은 되게 좋은 교재인데요.
이 책의 가치는 오직 연습 문제에 있어요. 연습 문제를 안 풀면 이 책을 안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연습 문제를 풀면 이 연습 문제가 뭘 이끄냐면 처음에는 네가 해당되는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를 짜봐. 발버둥 쳐서 이렇게 시킨다고. 두 번째는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요거 만드니까 얘네들 제어가 비슷한 것 같지 않냐? 이 제어들을 모아보면 이런 추상적인 제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그 다음번에 시켜. 그 다음에 뭐 시키지? 당연하게도 추상 제어를 이용해서 기존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짰던 것들을 이 추상 제어 기반으로 다 바꿔봐. 요걸 끊임없이 이터레이션 시킨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추상화 레벨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5장까지는 어떤 추상화 레벨을 높이냐면 마이크로한 알고리즘의 제어를 추상화하는 거에 대한 실력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 실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2장에서는 손 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을 진행하는 동안에 약 5주, 6주 정도의 과정인데요. 이 6주 정도의 과정 안에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방인으로 손 빨고 참관할 수 있겠지만 함수형을 배웠지만 배우지 않은 게 됩니다. 쓸 수는 없게 돼. 근데 한 5장까지 개고생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내가 리스트 지금 생으로 짜라 그러면 나 여기 있는 스트림이나 리스트를 그냥 생으로 짤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제어 추상화에 성공하고 기본적인 함수형 추상화의 개념을 잡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추상화라고 그러냐면 이 전부 다 근간이 추상대수학이라는 거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추상대수학이라는 건 대수론의 일종인데 집합관계론에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게 막 그런 추상적인 개념인 거야. 이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데 이 책은 쉬운 편이야. 여러분들 이 책으로 그 추상대수학을 안 배우고 그냥 대학 교재로 배우면 죽어요. 이 책이 추상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서 많은 걸 쉽게 가르쳐주는 책이고 좋은 교재예요. 연습 문제를 웬만하면 풀어보기를 바라고 특히 3장의 연습 문제는 쉬워요. 지금 윤성님이 올려준 폴드 레프트를 라이트로 바꾸는 게 아니고 폴드 라이트를 레프트로 바꾸는 건데요. 저거 정도만 어렵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라도 다 풀어보시는 걸 권장해요.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약 2장에서 투입하실 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집중하면 5시간? 집중이라는 건 정말 딴짓 안 하고 그것만 했을 때? 근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유튜브 보다가 문제 풀다가 뭐 놀다가 밥 먹다가 이래야 되잖아. 그렇게 분산해서 하면 적어도 10시간 투자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하루에 매일 투자하는 수준의 레벨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눈 깜짝할 새에 다음 주 수요일이 옵니다. 미리미리 여유 있을 때 연습 문제 푸세요. 저번처럼 제공하시면 되고요. 제가 푼 것들은 깃허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깃허브 1장 폴더에 가시면 카페 코드가 다 올라가 있고요. 깃허브 2장 폴더에 가시면 맹기한 KT로 제가 올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외 슬라이드 링크는 디스코드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